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스포츠 지도사 2급 시험을 준비하는 예,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스포츠 교육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15년부터 21년까지 최근 7년간 나왔던 시험 문제를 뭐 하나하나 보는 건 아니고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중에서 전체 다는 아닙니다, 오늘이. 뭐 제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살펴보긴 했는데, 그 중에 모든 내용을 이제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하고 아마 한 번 더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스포츠 교육학에 나왔던 문제를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기존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스포츠 사회학도 있고 스포츠 윤리학 그리고 한국체육사 이렇게 이제 세 과목을 해드렸고 이번에 이제 교육학을 할 건데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과목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생리학도 있고 뭐 역학도 있고 심리학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제가 다른 과목은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그런 쪽의 과목들은 사실 제가 뭐 배우지도 않았고 학교 다닐 때 예. 뭐 가르친 적은 더더욱 없고 그래서 뭐 제 능력 밖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 예 사실 교육학도 제가 뭐 전문 분야가 아니고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지난해 2021년 5월 15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지난해에 이 시험을 봤거든요 직접 예 뭐 왜냐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를 나중에 뭐 문제만 보면 알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직접 시험을 보는 거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시간 그 안배해가면서 시험을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작년에 사실 저는 이 스포츠 교육학을 선택을 안 했어요. 저는 이거 대신 심리학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학을 제가 뭐 잘 모르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한번 그 문제를 정리해 봤으니까 뭐 제 설명이 좀 미흡할 겁니다. 아마 뭐 당연히 그렇겠죠. 뭐 그렇더라도 너무 이제 나무라지 마시고, 예, 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예, 뭐,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뭐 저는 뭐 그걸로, 예, 만족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교육학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처음에 이제 나오는데, 먼저 이제 설명드리고 들어갈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오늘 여러분이 보실 이 비디오에서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제목 있죠? 예,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 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나온 거는 그 이 시험을 주관하는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 스포츠 교육학 시험의 어떤 큰 주제랄까? 뭐 범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시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떤 그 대주제 혹은 뭐 큰 제목을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을 낼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항상 그 역지사지,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를 내가 출제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시험을 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20문제를 낼 때 분명히 그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범위. 그쵸? 그 특정 분야에서만 왕창 내고 뭐 어떤 분야는 안 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범위가 있는데 거기서 안배를 해서 뭐 두 문제씩 이렇게 뭐 세 문제씩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시면은 아 그렇지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에서는 뭐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니까 이거 나오겠네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난이도. 그 시험은 특히 이런 그뭐 자격 시험은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그 커트라인이 형성되게끔 만들려고 하거든요,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 아주 어려운 문제, 적당히 어려운 문제, 그냥 보통 문제,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정히 섞어요. 그 교수님들이 출제를 할 때.
예,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공부하시면은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쉬운 문제는 사실 뭐 공부를 안 해도 뭐 거의 맞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될 부분은 약간 어려운 문제라든가 아주 어려운 문제 이런 거죠. 약간 어려운 문제는 그리고 보통인 문제, 예, 보통인 문제를 잘 맞아야 되죠.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뭐 사실 예, 뭐 아주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이 아니면은 뭐 버려도 됩니다, 사실.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까지는. 근데 적당히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잘 잡아야죠. 뭐 좀 말이 약간 길어졌는데 일단 보시죠. 이 그 주제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자, 처음에 이제 스포츠 교육이라는 학문도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학문도 1960년대에 미국 얘기예요, 이건. 예, 체육 학문화 운동이라는 그 기조를 바탕으로 생겼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사실 체육이라는 게 뭐 그렇게 그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좀 무시를 당했죠, 솔직히. 예, 뭐 그 몸 쓰는 거 그 기술이지 그게 무슨 학문적인 그 뭐 중요성이 있냐 이제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아니다. 체육도 중요한 거고 이론적으로 공부할 게 많다. 그래서 이론적 지식을 예, 참여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런 그 주장과 함께 생겼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뭐가 시험에 나왔었냐면 이게 이제 1960년대 요거를 40년대라고 써놓고 틀린 보기로 낸 문제가 있었고 또 여기 체육학 문화라는 부분에 밑줄이 있죠. 그 뒤에 보면 이론적이라는 부분에 밑줄이 있고 요 두 개의 밑줄을 비워놓고 각각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뭐 이렇게 뭐 체육학문화, 체육과학화 또뭐 이론적, 뭐 실천적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비워놓고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1960년대고 체육학문화 운동이고 이론적 지식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공부하기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면은 학교 체육, 생활 체육, 그리고 전문 체육 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스포츠 교육학이란 뭐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을 포함하되 전문 체육은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런 보기가 나왔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이건. 예. 자, 그리고요. 구체적인 연구 분야는 체육 교육 과정, 이건 약간 교육학의 많이 당연히 이름이 교육이니까 교육학의 분야고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떻게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 평가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나오고 체육 교사 교육, 뭐 체육 교육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선생님들 양성하는 학과죠. 그런 것들도 연구합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연령층의 신체 활동을 다룬다. 포괄이니까 앞에 보면 나오죠. 예. 이게 뭐 이것도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뭐 노년층의 체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그것도. 예. 자, 그래서 이게 답으로 나왔던 것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2015년도 출제 문제인데 운동 기술을 익히고 시합을 하는 과정에서 참된 자신과 가능성을 깨닫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도록 한다. 너무 좀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인데 뭐 이게 다 스포츠 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스포츠 교육의 특성을 뭐 한마디로 혹은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있다? 전인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오답 중에 훈련 과정에서 지도자 자신의 직관에만 근거하여 지도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당연히. 이러면 안 되죠. 직관에만 의지하면 안 되죠. 뭐 이론적인 그 근거가 있어야 되죠. 어떨 때는. 이렇게 뭐뭐에만, 뭐뭐뿐 이런 말 나오면은 대부분 그 정답이 아니죠. 아시죠, 여러분 이미. 그 다음에 정책과 제도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로 법령과 관계가 있는데 법이 주로 이제 큰 법이 두 개가 있어요. 국민체육진흥법이 있고 학교체육진흥법이 있습니다. 밑에 또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려워요, 굉장히. 왜냐하면은 자꾸 어렵다고 그래서 죄송한데, 예, 스포츠 교육학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 그 내용이 많아요, 너무. 하여튼간 뭐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거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과목은 아닙니다, 사실. 예, 뭐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 어떤 학생한테는 어려운 게 어떤 분한테는 쉬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사전 지식이 뭐 전혀 없다 나는 이런 쪽에, 예, 그런 분이 이 과목을 고르시는 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여튼간. 뭐 하라 마라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예, 분명히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이 두 개의 법이 크게 잘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국민체육진흥법은 15년, 19년, 19년, 20년, 21년 거의 매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 두 개 법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나오고요, 최소한. 예. 어쩌면은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이건 되게 중요한 법령들입니다. 그런데 예,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이 법을 글쎄요 뭐 다 외워야 되냐 뭐 딸딸딸. 예. 그러면은 뭐 좋겠죠 제일. 예. 그래서 이 법이 그렇게 짧진 않아요. 보시면은 예, 근데 그 한번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그 법령은 다 그 전문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인터넷에.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이나 뭐 학교체육진흥법을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쳐보시면은 그 전문이 다 나오는데 일단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할 테니까 그거 위주로 예, 뭐 중요한 거는 기억해 두시고 뭐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뭐 형광펜을 칠한다든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정책의 계획과 수립에 관한 법 전반에 관한 법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 게 이제 스포츠 지도사 이제 이걸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들어 있거든요. 이 법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예. 뭐 스포츠 지도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뭐 이런 거. 예. 근데 스포츠 지도사는 그 역할 중에 답이 아닌 것, 역할이 아닌 것은 여기 뭐 나왔죠. 초중등학교의 정규 수업을 보조하냐 이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게 이제 보기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2020년, 21년 이게 체육 지도자, 그러니까 뭐 학교 체육의 뭐 운동부 감독이나 코치 이런 분들 예, 자격을 취소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취소하냐 이거예요. 뭐 이제 뭐 부정을 했을 때라든가 뭐 자격이 없는 상태로 뭐 가르치고 있을 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12조 3항에 나오는데 예, 그게 20년, 21년에 최근에 두 번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최근에 어떤 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예, 뭐 이게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2022년에 공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예. 그래서 어떨 때 체육 지도자의 자격이 박탈되는지 취소되는지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학교체육진흥법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각급 학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말합니다. 각급 유치원도 포함이죠. 예. 각급 학교의 체육활동 활성화 내용을 포함.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에서 그 체육 수업을 효과적으로 잘 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용어 중에 정과 체육이라는 말이 여기 약간 진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과 체육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시험에. 이게 뭐냐? 학교 정규 과정이란 얘기죠, 정과. 정규 과정을 줄임말이에요. 정규 과정에 편성된 수업 시간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체육 교육 과정 및 운영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 거며, 체육 수업의 질을 어떻게 올릴 거냐, 뭐 이거죠. 요즘 뭐 아무래도 체육이 수업이 애들 뭐 공부에 방해된다 뭐 이런 그 천덕꾸러기 취급이나 받고 있고 그런데 아니다 법으로 이걸 체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할 건가를 정해놓은 거죠. 근데 어,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나온 적 있습니다 시험에. 그리고 또 어떤 내용도 있냐면은 여학생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이 이 체육 활동에 참여가 좀 적으니까 어떻게 여학생들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체육 활동에 잘 참여시킬 거냐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2015, 16년, 17년 이럴 때. 이것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학교체육진흥법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학생 선수, 예, 이건 이제 전문 체육 분야인데 학생 선수의 최저 학력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거죠. 예,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예산과 장비는 어떻게 지원할 거며 뭐 이런 얘기 쭉 나오고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게 뭐냐면은 그 학교 운동부가 있잖아요. 근데 운동부에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예. 결론부터 말하면 운영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예전에 어, 천안의 어떤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그 어린이들이 그 예, 죽은 적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슬픈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직후에 그 운동부 합숙소를 전면 금지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운동부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그 등하교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다면 뭐 기숙사를 운영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운영 가능해요. 이거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18년, 20년. 예. 이게 이제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합숙이나 기숙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운영 가능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예. 18년, 20년.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밖에 스포츠 강사, 예. 스포츠 강사를 학교에서 이제 채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들을 이제 재임용 심사를 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예.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예. 전국 대회 입상 여부로 평가한다. 이러면 틀린다고 나왔습니다. 그게 답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국 대회 입상 여부로 이 스포츠 강사의 재임용을 결정한다 그러면은, 입상을 위해서, 뭐랄까요, 학생들을 막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안 그러면 내가, 뭐, 이 직장을 잃게 되니까 강사들이 학생들을 막 들들 볶을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승부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예, 그거는 답이 아닌 걸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예. 그리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관한 사항, 예, 이것도 역시 어, 학교체육진흥법에도 있거든요. 아까 국민체육진흥법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12조에 나오는데 그게 21년도 시험 문제로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시면은 예, 뭐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과목이 어려워요. 예, 하여튼간 예, 정리해 두시고 그 밖에 이제 여기 예, 이 체육진흥 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 뭐 여기 1, 2, 3번으로 정리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이 3번에 보시면 특히 이 내용은 참 어려운 건데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예, 시도지사에게 알려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참 어렵죠. 예. 자, 그리고 스포츠 교육의 참여자 이해.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교육의 당사자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람, 예, 뭐 교육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우는 사람, 학습자, 그리고 행정가, 예,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뭐 세 부류가 다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학습자, 즉 참여자에 대한 이제 이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자가 있고, 예, 학습자가 있고, 행정가가 있는데, 학습자를 어떻게 이제 관리할 거냐,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런 내용이 이제 17년, 20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데, 예. 프로그램론. 그러니까 이제 뭘 가르치고, 어떻게 잘 가르칠 거냐, 뭐, 이 얘기가 사실상 그 스포츠 교육학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뭐 굉장히 다양한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 학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에서도 이 이제 프로그램이나 뭐 교수법 이쪽 분야가 예전 문제는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 뭐 말이 너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거,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과목도 예,
그 학자들의 이론으로 냅니다, 시험 문제를. 그러면은 그, 그 이론을 모르면은 예, 이거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시험 문제가. 그래서 뭐 모든 이론을 뭐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가 뭐 전공자도 아니고 이거. 예. 그래서 나왔던 거, 나올 것 같은 거 이것만 해야죠, 일단.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학교 스포츠 클럽 지도, 프로그램의 활용 목적 이런 거는 사실 쉬워요. 이런 거는 맞아야 돼요. 시험 보면은. 자, 왜 그 학교 스포츠 클럽 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목적은 뭐냐? 다음 중 학교 스포츠 클럽 지도 프로그램의 활용 목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에. 그러면은 이제 1번 일반 학생의 정기적인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맞겠죠? 예. 2번 학생 자율과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한다. 3번 뭐 많은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렇게 해놓고 4번 예. 뭐 스포츠를 통해 뭐 그 경쟁하며 뭐 승부에 집착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뭐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틀리는 거죠. 예. 그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예. 근데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예. 나오더라도 점점 이제 그런 문제는 숫자가 적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예. 스포츠 클럽을 왜 하느냐 이거죠. 예.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생활체육. 예.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다 생활체육 부서가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을 프로그램을 짜고 지도하고 사회 문화적인 책임감을 갖고 지도를 하는데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뭐 조금 하다 말게 하면 안 되죠. 예. 꾸준히 계속해야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이론적 지식을 갖출 것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건 아까 그 학문 체육 학문화 운동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뭘 가르치려면은 체육이 아무리 그 몸을 쓰는 과목이고 실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 이론적 지식이 없으면은 좀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하셔야 돼요.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뭐 생활체육 지도와 관련해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어? 이론적 지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뭐 지도자가 아니죠. 이론적 지식도 중요합니다. 예, 그런 거 틀린 거죠. 예.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제 짤 때, 예,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며 어떤 거는 뭐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뭘 하냐면은 그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분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어떤 걸 감안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인구 통계학적 자료를 감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서울의 어떤 구에 뭐 생활체육과 뭐 담당 공무원인데 예,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 구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뭐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아졌는지 뭐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 시설은 어떤 게 많이 잘 이용하고 있고 어떤 거는 뭐 이용을 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려면은 그 인구 통계학적 자료를 감안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뭐 평균 소득이라든가 뭐 성비, 그 나이 구성, 그뭐 어르신들의 인구 분포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기존 참여 만족도 분석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개선과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사후 분석은 아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왔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요구 조사 및 분석을 할 때 뭐 사후 분석도 나중에 뭐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한 분석이니까 예, 아무래도 사후 분석은 예, 아주 예, 적당한 그 표현은 아니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답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은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 선수도 포함하니까 전문 체육도 엘리트 선수 훈련을 위한 스포츠 과학 지원 방안이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뭐 엘리트 선수 훈련을 위한 스포츠 과학 지원 방안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시험에.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그 선수촌을 운영한다든가 그 태릉과 진천 이런데 또 태백에도 있죠. 이런 거라든가 또 그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에 이제 그 스포츠 정책 과학원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박사님들 연구원들이 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 여러 가지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과학적으로 선수들이 좋은 성적과 기록을 낼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뭐 방안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겁니다. 자,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제 그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학설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오늘 하는 거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번 더,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모아서 한번 더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나오는 것부터 한번 보죠. 자, 어떤 모형이 있냐 하면은 스포츠 지도를 위한 이제 교수 기법, 가르치는 방법이죠. 어,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과 분위기 유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 누구를 가르치든 간에 당연히 안전해야죠. 이게 체육 활동은 이게 몸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예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라는 거는 이제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러면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학습 조성을 위해서 여기 나온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는 뭐냐면은 어떤 도구 같은 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그럴 때 그 상태에서 그냥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뭐 그걸 밟아서 뭐 다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분위기 유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주변 환경이 어지러우면은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집중을 못 해요. 자꾸 뭐 공이 옆에서 굴러가고 있으면 공 쳐다보고 선생님 얘기하는데 안 듣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부터 정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게 나온 적도 있어요, 시험에. 그런 문제는 참 고맙죠. 예. 그리고 이제 세부 지도 목적에 따른 기법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어르신들을 상대로 생활체육 지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어르신들은 좀 어르신들을 상대로 뭔가를 이제 가르칠 때는 뭐 젊은이들 상대 수업과는 다르죠. 분명히. 그래서 어, 뭘 신경 써야 되냐면은 운동 중에 신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 중에는 뭐 운동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체력이 약간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이 이게 갑자기 무리를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좀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지 않도록 점검을 한다는 얘기고 또 이제 대화를 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파악해. 괜찮으세요, 어르신? 뭐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라든가 뭐 숨쉬기 좀 힘들지 않으세요라든가 이렇게 그 파악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상식 수업에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직접 교수 모형의 특징이라는 게 이게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마이크로라는 게 글자 그대로 이게 작다는 뜻이잖아요. 마이크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수란 말이 있죠. 소수의 참가자. 마이크로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그 시간이나 뭐 내용 이런 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이겠죠. 근데 이게 뭐 막연하다 아니면 뭐 그때그때 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이 설명으로.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교수법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스포츠 지도시 주의 집중 전략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문제는 뭐 쉽죠. 쉽다기보다는 상식선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시험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어려운 문제만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데 자, 소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체육 수업은 대체로 야외에서 할 때도 많으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어수선할 때가 많습니다. 소란날 때는 예, 신호를 사용해서 예, 어,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예. 그리고 정리 후에 집합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변이 어수선하면은 예, 집중이 안 되니까 먼저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가까이서 설명한다. 그렇죠. 이게 그 야외에서는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잖아요. 멀면은. 그러니까 가까이서 얘기를 해야 잘 들리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요거 재밌는 건데 햇빛을 등지고 수업을 해야 되냐 아니면 햇볕을 마주보고 수업을 해야 되냐 이건데 이거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햇빛을 등지고 수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햇볕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해야 될까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헷갈리는데, 자, 이제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햇빛을 등지면은 그 햇빛이 가르치는 사람 뒤통수 쪽에 있겠죠? 예, 뒤통수 위에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은 이 햇빛을 마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눈도 부셔서 그 가르치는 사람의 표정이나 동작이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어지럽겠죠? 햇빛이 막 따가운 햇빛이 직접 비치면은. 예. 그리고 뭐 졸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햇빛을 등지면 안 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생각해 보면은 뭐 예, 이해가 좀 갑니다. 예. 그게 사실 이렇게 그 세세한 것까지 뭐 신경 쓰면서 가르치는 게 쉽지 않죠.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알면은 예,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수업을 할 때. 그리고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뭐 교수나 학습 지도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냐? 뭐 시간, 예, 뭐 이건 이 운동이나 뭐 이 그 프로젝트를 뭐 몇 분 동안에 할 것인가, 뭐 얼마 동안 나눠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얼마를 할 것인지 이런 거, 시간 배정 문제, 그리고 과제 방법, 뭐 어떤 과제를 제공해서 더 연습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학습자의 특성,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르신한테 할 때 다르고, 어린이한테 할 때 다르고, 성인한테 할 때 다르고, 뭐 남성, 여성 다르고 다 다르겠죠. 대안적 계획, 뭐 어떤 그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가, 이거에 대한 그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뭐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만은, 예,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뭐 스크리미지, 뭐 라이브 게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스크리미지라는 게 이게 한 번 혹은 두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여기 19년이라고 나왔고 이거 외에도 제 기억에 한 번 더 나왔는데 이 스크리미지라는 게 이게 물론 이제 영어죠 당연히 스크리미지라는 게 연습 경기 같은 거예요. 연습 경기를 시켜요 이렇게 선수들한테 예. 그냥 시합해 니네끼리 하다가 감독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때로는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봅니다. 뭐 축구 시합을 하라고 시키고 감독이 마치 심판처럼 이렇게 같이 뛰어요 거기서. 그러다가 야 잠깐 잠깐 휘스를 딱 붑니다. 그 다음에 야 아까 너는 막 거기서 어? 침투 패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왜 거기서 멍청하게 이쪽을 보고 있어라든가 이렇게 그 지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해 이렇게 하면서 삑 불고 다시 경기 시작하고 이런 거를 스크리미지라고 합니다. 티칭 모먼트라는 건 그런 거죠. 잠시 멈추고 거기서 가르치고 다시 경기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스크리미지라고 해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과제 제시 방법. 아까 거기 보면 아까 그 과제 방법이라는 게 있었죠. 뭐였냐면은 과제를 잘 내야 되겠죠. 당연히 뭐 교육학에서 숙제를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 내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습자가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대형 갖추기. 이제 체육 시간이니까. 그리고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시덴탑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스포츠 교육의 모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나왔냐? 20년, 21년. 이 얘기는 예, 최근 2년간 시험에 연속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무섭죠? 이거 연속 2년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올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뭐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해둘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꼭 기억해 놓으세요. 시덴탑의 스포츠 교육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단골 손님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무섭습니다, 이런 거. 예. 평가. 자,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잘했나 뭐 이거 평가인데 이 평가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공부거리가 있어요. 우선 이제 평가의 종류가 한 5개가 나오는데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있고 또 이제 그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죠. 그건 뭐 여러분 아시죠? 예, 이렇게 이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위에 3개를 그 구별을 좀 해야겠어요.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예. 근데 이제 체육 시간이나 뭐 그 운동으로 예를 들어서 해보면은 어, 뭐 한 학기 동안 체육 수업을 한다고 쳤을 때 뭐 이번 학기에는 뭐 농구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어, 배워보겠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학기가 시작할 무렵에 뭐 시작하기 전에 혹은 예, 학생들의 그 전반적인 능력을 한번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학생은 이 정도 실력이니까 한번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얼마큼 늘었나 이제 보자 이제 알려면 원래 어느 정도 실력이었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단 평가라는 것은 그 시즌 전, 뭐 학기 전 예, 학생들의 기본기 수준을 평가하는 예, 그런 걸 말하고 형성 평가라는 거는 수시로 학생들의 기능을 평가한다, 확인한다 이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에서 뭐 드리블, 뭐 슈팅, 뭐 레이업, 뭐 패스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배운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드리블을 배우고 나서 드리블 평가를 해보고 뭐 점프슛을 배우고 나서 점프슛 테스트를 해보고 자유투 뭐 이렇게 그때그때 예, 평가하는 거 이게 형성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총괄 평가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묶는다는 얘기니까 전체를 묶는다는 얘기니까 마지막에 예, 기말에 예, 시즌 끝날 때 최종적으로 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나를 알아보기 위한 예, 평가 그것을 예, 총괄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뭐 총괄 평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바로 오니까 안 헷갈리는데 진단과 형성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예, 구별해 두시기 바라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뭐 아시죠 여러분? 예, 상대평가는 어,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때 잘했냐 못했냐 이거고요. 절대평가는 어떤 기준이 딱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턱걸이 10개 이상이면은 뭐 A. 그러면 예, 10개 넘는 학생은 다 A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뭐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피드백의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그 코칭이나 그 지도를 할 때 그 지도자가 학생 혹은 선수한테 이제 정보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야, 네 오늘 뭐 좋았다, 뭐라든가, 거기서 왜 글로 주냐고, 아까 얘기했듯이, 침투 패스를 줘야지 왜 옆으로 돌리냐고, 막 이렇게, 예. 야, 옵사이드 트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뭐라든가 이런 거. 예. 이제 종류가 한 3가지가 나오는데, 비언어적, 부정적, 교정적 이렇게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는 교정적이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 코치가 선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서브 넣을 때 자꾸 왜 금을 밟냐고. 밟지 마. 금 밟으면 안 된다. 밟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교정적 피드백입니다. 예. 그런데 어, 그러니까 교정적하고 부정적하고 좀 헷갈리죠. 의미가. 예. 근데 교정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그 바로 잡아서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예. 네가 지금 한 것 중에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적은 그러니까 뭐 뭐뭐 하지 마. 뭐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표현. 예. 이게 비슷합니다, 사실. 예. 그게 이제 부정적이고, 비언어적이라는 건 뭐 쉽죠. 말하지 않고 동작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엄지손가락을 착 치켜들면서, 잘했어. 뭐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죠. 무슨 말인지. 어? 예,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비언어적 그 피드백이죠. 아니면 뭐 사전에 그 감독과 선수 간의 사인을 정해서, 야구에서 사인 내는 거는 물론 피드백이 아니군요. 하여튼간, 그건 작전 지시죠. 어,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예, 피드백을.
그리고 학습자 간 동료 평가, 그리고 타당도, 신뢰도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 타당도와 신뢰도라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약간 학술 개념입니다. 이게 연구 방법론에서 또 나오고 뭐 그런데 예, 이거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좀 내용이 뭐 어렵다기보다는 예, 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묻는 문제가 한 번 나왔는데 딱 타당도 신뢰도가 이게 과연 스포츠 교육학에서 낼 만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가나 측정 쪽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예, 이거 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세 내용은 예, 자, 그렇게 하고요. 40분.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는데 측정이나 검사는 가치 지향적이고 평가는 가치 중립적이다 이러면은 예,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측정이나 검사에는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되죠. 예. 이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측정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요 앞부분이 틀렸죠. 뒷부분은 어떨까요? 평가는 가치 중립적인 활동이다. 평가는 가치 중립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뒷부분은 좀 애매하네요. 근데 앞부분은 예, 측정이나 평가, 검사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틀린 진술이 맞습니다. 예. 틀린 진술입니다. 예. 이걸 물어본 적 있었죠, 시험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왔는데 이거 좀 심각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스턴에 교수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이 좀 나왔는데 읽어보시고요. 어, 이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이 19년도에 나왔고요. 20년도, 21년도에 연속으로 나왔는데 특히 20년도에는 전 좀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 그 학설에 대해서. 예, 1번, 5번. 예, 이건 좀 약간 이상한 경우인데, 이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두 문제를 낸다는 거는 좀 특이합니다. 굉장히. 근데 뭐 내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 문제를 내신 교수님이 뭐 모스턴과 무슨 뭐 특수 관계이거나, 뭐 제자일 수도 있고 모르죠. 뭐 저는 뭐. 예. 아니면 뭐 그 분야를 연구하는 분이든가 하여튼 뭐 그러지 않고서는 뭐 그렇기가 힘든데 사실 예, 어쨌든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시험을 보러 간다는 거는 좀 이제는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 다음 시간에 집중 탐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이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 이거 분명히 나올 것 같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또 있는데 이 매칠러의 스포츠 지도를 위한 교수 학습 과정안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작성 요소가 나오는데 이것도 20년, 21년 연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연속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이런 식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뭐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이 뭔지 아예 모른다. 예, 그러고 시험에 보러 갔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걸 뭐 찍는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매칠러가 뭐 몰라 뭔지. 예. 매칠러의 스포츠 지도 과정안을 난뭐 이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예, 어느 과목이나. 그게 이제 공부한 학생하고 안한 학생을 구별하겠다는 뜻이죠. 뭐 이른바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그 의지니까 이 시험 전체적으로. 예.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이제 미리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나올지. 예. 이거 공부하면 뭐 맞출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일단 오늘은 이제 이게 나온다는 것만 알고 예. 한번 그 다음 시간에 예. 이 내용은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오늘 뭐 시간도 별로 없고. 예. 자, 그 다음에 스포츠 교육자의 전문적 성장 이런 그 주제가 있습니다. 음, 이게 좀 형식적 성장이 있고요. 무형식적, 비형식적 성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말로는 거의 비슷해요. 이게 도대체 뭔지 뭐 이게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겠는데 형식적 성장이라는 거는 어떤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 학교라든가 뭐 대학원, 뭐 대학, 뭐 학교,
그 밖에 무슨 뭐 전문가 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니면서 배우는 거를 형식적 성장이라고 하고, 무형식적 성장이라는 거는 세미나나 워크숍, 뭐 이건 무슨 학위 과정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일시적이고 뭐 비정기적인 그런 배움의 장인데, 이런 거에 참석하는 거를 무형식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비형식적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너무 말이 뭐 무형식적이나 비형식적이나 비슷비슷한데, 비형식적이라는 거는 이러한 그 과정이 아니고 어떤 일상생활에서 그냥 주변에서 배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걸 이제 예로 들자면은, 어떤 그 코치가 후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들었다. 근데 나는 네가 선수 시절 경험을 정리해 보거나 코칭 관련 책과 잡지를 읽으면서 먼저 다양한 지식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는 뭐냐? 답은 비형식적 성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근데 이게 언뜻 봐서는 무형식적, 비형식적 뭐 이런 말 자체를 모르면, 본 적이 없으면 뭐 찍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틀리죠.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나온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시험 문제는. 왜냐하면 아까 같이 뭐 모스턴, 뭐 매칠러, 뭐 이런 거는 자주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쩌다 한 번 나온 문제, 이런 거는 이게 뭐 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글쎄 뭐 이걸 굳이 공부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스포츠 지도자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 네 가지가 있었다 이거죠. 기술, 지식, 철학, 개인적 특성인데, 이런 게 나왔었는데,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 뭐 좀 공부를 깊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찾아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시험에. 케미스와 맥타가트의 현장 개선 연구 절차. 그래 놓고 5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비워놓고, 시험에는 관찰을 비워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딱 한 번 나왔으니까, 뭐,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여러분,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 체육 지도자는, 어, 이론적 그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인지적 자질이라고 해요. 인지란 말이 뭐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알지자니까. 이 가르치는 뭐 분야에 대해서 뭐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은 가르치면 안 되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뭐 본인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제반 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뭐 규칙, 그 스포츠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 최신 규칙이 바뀌었는데 모르고 있다, 감독이.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인지적 자질이라고 한다. 이게 나온 적이 있었죠, 시험에. 자,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헬리슨의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험에 3번 나왔거든요. 2015년에 나왔고 17년, 20년에 나왔는데, 일단 순서가 나왔습니다. 2015년에. 예. 그래서 순서를 뭐 알아야겠죠. 당연히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순서는 어떻게 된다? 리파셀 캐트다. 이렇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리파셀 캐트.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돼요. 리스펙트. 그쵸? 존중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참여를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리파니까 participation.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인의 요구와 감정을 인정하고 경청한다. 먼저 인정했으니까, 존중했으니까, 참가해서 경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셀프 디렉션이죠. 자기 주도. 이게 요즘에 그 중고등학생들 공부할 때도 자기 주도 학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학문이. 그래서 자기 주도, 셀프 디렉션이죠.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굳이 지도자가 없어도, 지도자가 보지 않더라도 지도자의 통제 없이 과제를 완수한다. 그렇죠? 어, 뭐, 뭐 리프팅을 축구에서 예, 뭐, 100번을 해라든가 뭐 옆에서 보고 있지 않더라도 네가 알아서 해봐 한번 이러고 이제 감독님은 뭐 음, 전화하고 있어도 지 혼자 알아서 하고 있으면 그런 건 이제 자기 주도 이 셀프 디렉션에 해당하는 거죠. 그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 코치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은 헬리슨의 그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 중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에 17년도에. 그러면 답은 예, 셀이죠, 셀. 예, 자기 주도, 자기 목표 설정, 자기 주도 단계 이렇게 예, 셀이니까 영어로는 예, 뭐 그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예, 돌봄과 배려, 케어링, 협동, 후원, 관심, 돕기 등에 적용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면은 전이 옮겨가는 거예요. 트랜스퍼. 수업 시간에 배웠어 이제 혹은 뭐 감독한테 그 코칭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러한 배려 같은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남한테 베풀고 실행하는 거. 2단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이죠. 예. 그게 뭐다? 전이다 이거죠. 영어로는 트랜스퍼. 그래서 순서는 다시 한번 예, 리파셀, 캐트, 예, 리스펙트, 파티시페이션, 셀프 디렉션, 케어링, 그리고 트랜스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외우는 방법으로 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어쩌다 한번 나온 것까지 뭐 다 모든 내용을 알면 좋죠. 예, 근데 그거 그러기 힘들고 이렇게 3번 이상 나왔는데 이걸 공부를 안 해간다 시험 보는데 예,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시험 안 보겠다는 얘기죠. 그 정도도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시험을 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헬리슨의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 이런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게임의 유형이에요. 알몬드라는 학자가 주장한 게임의 유형인데 이거는 2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근데 시험에 다 요게 나왔어요. 영역형 혹은 침범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뭐 농구, 하키, 축구, 핸드볼, 럭비 등의 종목은 뭐 어떤 영역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1번 뭐 영역형, 2번 필드형, 3번 표적형, 4번 뭐 네트형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네트형인지 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어, 핸드볼에도 네트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골네트죠. 축구에도 있고 하키에도 있지. 농구에도 네트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땅 따먹기처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영역형 스포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트형은 글자 그대로 네트가 반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딱 그 경기장의 반을 딱 가르고 있죠.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그렇죠. 어, 그런데 다른 거는 뭐 필드형, 야구, 소프트볼, 킥볼, 크리켓, 표적형은 아시겠죠? 그 목표를 맞추는 거잖아요. 예, 당구, 볼링, 골프, 벽형, 벽은 이제 그 예, 담벼락을 말하죠. 월, 예, 스쿼시, 라켓볼. 그래서 시험에는 영역형만 나왔었어요. 2번, 딱 여태까지. 어, 근데 이게 사실 시험 문제를 낼 때 다른 걸 내긴 좀 힘들 거예요. 아마 필드형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렵게 낸다면은. 근데 표적형, 벽형 이런 거는 너무 쉽잖아요. 딱 봤을 때. 예. 다음 중 표적형 스포츠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당구, 볼링, 골프, 뭐 럭비 이러면은 너무 쉽잖아요. 문제가 솔직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 아마도 영역형 아니면은 필드형이 예,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뭐 나온다면.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스포츠 교육학의 출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어,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 역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다는 절대 아니에요. 특히 그 평가 쪽 그리고 그 교수법 쪽 이쪽에서 안 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그 교육학 비디오를 만들고 싶은데 혹시 만약에 뭐 못하게 되면은 예, 그쪽을 여러분들이 집중 더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예, 항상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